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금 결제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신용장,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신용장에 대한 부분을, 어,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 부분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금 결제론 수업에서 많이 다루고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메커니즘 혹은 개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 대금 결제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용장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뭐 레터 오브 크레딧, 뭐 줄여서 이제 L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이게 현재 지금 2021년에 와서는 그 어떤 사용이나 이런 중요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 예전과 같지 않아졌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안 씁니다. 뭐 잘 안 쓰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 이게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은행의 어떤 지급 보증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대금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은행에 지급해야 되는 뭐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어떤 내부 정보나 경영 비밀에 속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은행의 서류 심사나 아니면 어 기업의 어떤 어 금융 활동과 관련해서 정보들이 이제 외부로 나간다든지, 그리고 뭐 이것을 신용장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 본지사 간의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삼성하고 삼성의 베트남 지사라든지 이런 어 본사 지사 간의 대금 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은행을 활용을 해서 신용장 결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신용장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중요성도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뭐 그런 변화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고, 어떻게 보면 무역 결제라고 하는 혹은 국제 물품 매매의 어떤 이 메커니즘 특성에 따르면 서로 다른 나라에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신용장은 어 일단 그 신용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UCP 6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2006년 벌써 나온 지가 벌써 한 1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국제상업회의소가 ICC죠. ICC가 우리가 학습한 것들 중에 가장 중간고사 이전 범위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했던 것이 인커텀스가 있었는데, 인커텀스를 만든 거기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인데, 인커텀스를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00년, 그러니까 아마 1980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 10년 주기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1980, 1990, 2000, 2010, 2020 이렇게 10년 주기 개정을 쭉 해왔습니다. 10년마다 그 국제상업회의소가 뭐 민간 기구인 한데, 민간 기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역과 관련된 이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어떤 무역의 상관습들을 자기들이 이제 정립을 하고 그것을 이제 출간을 해서 하나의 어떤 롤 모델 내지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출간물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인커텀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 이제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출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팔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책팔이에요, 책팔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출간을 하고 알리고
홍보도 하고 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지적재산권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UCP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UCP 뭐 이 600이잖아요. 그 전 버전 500이 있었고 그 전 버전 또 400도 있었고 그래서 400, 500, 600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것도 10년 주기로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UCP 700이란 게 이게 UCP 600이 2006년에 나왔기 때문에 UCP 700이란 게 등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뭐 2016년 정도에 나왔어야 되죠. 근데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확인하고 알아본 바로는 당분간 출간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한국 쪽에 이제 이게 국제상업회의소가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인 그거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각 지부 같은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한국의 지부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상공회의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무역영어 검증 시험 같은 것에서 응모를 하게 되는 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상공회의소의 본부가 우리 숭례문 뭐 소위 남대문 시장 있는 거기에 서울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공회의소의 부산 지부가 우리 저기 전포동 거기 있죠. 부산에. 예. 그런 단계인데 부산 상공회의소. 예, 그렇죠. 부산 상공회의소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쪽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그렇고 뭐 또 상황이 달라지면 뭐 UCP 700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점차 이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종이 서류의 사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이런 신용장과 관련된 어떤 간행이나 간섭들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를 대체하는 뭐 새로운 수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뭐 사용되고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대금 결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점차 향후에 향후에 이제 그 어떤 무역 간섭이나 간행도 점차 옮겨가고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용장은 뭐 이 서설이 길었는데 이 서설을 길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장을 무역을 공부하는 무역학도 입장에서 안 배울 수는 없고 왜냐면 이걸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을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간섭들, 간행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으나 점차 현장 실무에서는 점차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빈자리를 지금 현재는 송금 방식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핀테크 기술들이 그 자리를 점차 대체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대금 국제 무역에 있어서 이 대금 결제 이 시스템 자체도 간행과 간섭 자체도 점차 변화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용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UCP 600 뭐 이제는 뭐 개정되고 있지 않은 그리고 향후 계획도 없는 UCP 600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신용장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나 그 기술에 관계없이 조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신용장의 조건을 말해요.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예요.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금과 관련 뭐 어음을 인수를 하든지 여기서 인수한다는 건 어음을 인수한다는 개념이고 여기서 또 지급한다는 얘기는 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음을 인수하든지 대금을 지급하는 어떤 신용장 발행은행의 어떤 확약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구성하고
취소 불가능하다. 이거 돌이킬 수 없다. 라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축약을 하면 은행의 취소 불능의 조건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다 주는 걸로, 그거 갖다 주면 은행이 돈 줄게, 그런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개설은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고, 그리고 뭐 기한, 이게 뭐 무한정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고, 약정된 기간 안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그런 서류를 제시하게 되면 수익자, 신용장 거래에서의 수익자는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수출자, 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증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발행은행에 의한 취소 불능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수출국에 수출자, 매도인이 있고 수입국에 수입자이자 매수인이 있는데, 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이 수출자는 수익자가 됩니다. 영어로 이제 beneficiary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신용장을 통해서 수출자가 대금 회수라는 어떤 베네핏,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수익자고요. 그리고 무역 거래에서의 수입자이자 매수인은 이 신용장 거래 단계에 있어서는 역할이 발행 의뢰인이 됩니다. 어플리컨트,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거래은행한테 신용장을 오픈해달라고, 신용장을 발행해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주 거래은행에게 신용장 오픈해주세요, 신용장 발행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용장을 발행하는 거고, 이것 자체가, 이 발행 행위를 통해서 발행된 이거 자체가 어떤 것이다?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취소불능에. 그래서 신용장에 요구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신용장에서 이런 서류를 달라. 그 서류들은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상업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제시되면 서류화의 상한으로 이 은행이,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이 은행이 되겠죠. 이 은행이 요걸 통해서, 여기 있는 통지은행을 통해서, 이 통지은행은 쉽게 말해서 수익자이자 수출자에게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보통 수출자의 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지은행이 통지를 해주면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서류를 제시를 하고, 그 서류 제시가 곧 신용장 조건의 충족이기 때문에 그 서류들은 신용장 조건에도 맞고, 신용장 통일규칙, 그러니까 UCP 600에도 맞고, 국제표준은행 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표준은행 간행이라고 하는 거는 ISBP. 그래서 국제적인 은행들의 어떤 간습, 어떤 신용장의 업무 처리를 위한 어떤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약속이나 뭐 업무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UCP 600을 서로 좀 보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ISBP에는. ISBP도 국제상업회의소인 ICC가 출간물로 내놨어요. 그래서 ISBP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뭐 이거를 이제 연구하거나 실제로
공부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UCP 600에 좀 더 확장 버전, 좀 더 상세하게 적혀 있는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되고, 사실 제가 그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UCP 600이 UCP 700으로 개정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ISBP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서류를 제시하게 되면 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 이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 지급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직접 주는 것도 있고, 직접 주는, 아니면 한어음을 이용해서, 이 한어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한어음 맞아요. 그래서 한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어음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 어음을 받고 확인하는 행위를 이제 어음 인수라고 하는데, 그 어음 인수를 통해서 간접 약정 혹은 수권 약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신용장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장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장 사용 절차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4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의 수익자, 수출자, 매도인 있고, 그리고 발행의뢰인,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매수인이자 수입자가 있고, 이 사람의 거래은행이 발행은행이 되고, 이 사람의 거래은행이 통지은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통지은행도 있지만 매입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매입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신용장을 통해서 발행되는, 신용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 한 어음을 어음 할인, 그러니까 제가 추심에서 설명할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어음 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재무회계나 회계원리. 말 그대로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만 원 받고 팔면 안 되죠. 왜? 예를 들어 지금 11월 4일인데 11월 30일 날 내가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11월 4일 날 그 권리를 남한테 팔게 된다면 100만 원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한 달이라는, 약 한 달이라는 기한에 이자를 쳐야 된다. 이자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내가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11월 4일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친다면 100만 원 액면 그대로 내가 남한테 팔 수 있을 것은 아니고, 한 97만 원, 98만 원, 한 99만 원, 뭐 그 정도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권리를 팔아 넘기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이걸 제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이거를 뭐 우리가 회계 수업도 아니고 재무 수업도 아닌데 이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회계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면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어음 할인이란 거죠. 꼭 그 수업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 회계 수업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란 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짜장면을 먹으면 얼마 정도 하나요? 뭐 한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뭐 제가 뭐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 비싼 집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넘어가는 짜장면도 있던데, 뭐 그거 다 뭐 각설하고 5,000원이라고 치면 그게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짜장면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5,000원 그 가격이 아닙니다. 뭐 2,500원 했었던 시절도 있을 거고, 한 30년 전으로 치면, 제가 굉장히 뭐 어렸을 때, 완전 뭐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30년 전에는 몇백 원 했어요. 몇백 원. 1,000원? 솔직히 그때는 제가 내 돈 내고 짜장면 먹으러 다닌 나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짜장면으로 비율을 제가 잘못 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으로 들어봅시다. 요새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물론 뭐 핑미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있지만 그런 데 가면 좀 싸긴 하던데, 그래도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면 그래도 하나 사 먹으려면 한 1,000원 정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절에, 학교 그 초중고 다니던 시절에는 500원 넘어가는 아이스크림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5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 100원짜리, 2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돈이 어제의 돈의 가치와 오늘의 돈의 가치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지폐에 우리가 뭐 1,000원 있고 5,000원 있고 10,000원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명목상의 그 화폐 가치인 거고, 이 물가라는 것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물품에는 실질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명목 가치와는 다른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경제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나중에 갚고 외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 돈을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한 달이 지났을 때 똑같이 100만 원이 아닙니다. 물론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뭐 100만 원 넣으면 뭐 한 10몇 원 붙을까요? 이자가? 뭐 이자가 굉장히 낮아지고 싸졌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과 이자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1월 1일 날 통장에 내가 1억을 넣어 놓으면 그해 12월 31일에는 1억이 아니죠. 1억보다 조금 그 가치가 늘죠. 물론 그것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날 좀 빨리 받고 싶으면 그 100만 원보다는 분명히 낮은 가치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음 할인, 우리가 재무회계나 이런 데서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장 거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음을 매입한다라고 합니다. 어음 매입을 해서 쉽게 말해서 어음을 할인을 해서 사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 어음을 할인해서 가져간 사람이 대금 지급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고, 나는 만기일 도래하기 전에 오늘 어음 깡 해가지고 어음 할인 해가지고 당장 오늘 내가 돈을 땡겨 받는 겁니다. 돈을 땡겨 받기 위해서 그 조금 낮아진 어떤 경과 이자만큼을 그러니까 이제 내 몫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이 매입은행의 몫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 이 매입은행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수출자의 그 거래은행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통지은행도 수출자의 거래은행이고 매입은행도 수출자의 거래은행이면 그럼 무슨 얘기냐?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통지은행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매입은행의 역할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점점점이 돼 있죠.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사전적인 설명이 길어졌네요. 사전적인 설명이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죠. 오케이.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우리 그 중간고사 이전에 계속 배웠잖아요. 무역거래 교섭하고 체결해서 조건 따지고 뭐 거기 뭐 물품의 어떤 수량은 얼마로 할 것이며 품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서 논의됐던 주요한 무역 거래 조건 중에 트레이드 텀 중에 뭐가 있었어요? 대금 결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마 이 당사자들은 대금 결제 방법을 신용장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신용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했을 때 후속 조치들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수입자, 돈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따져보겠죠. 이 거래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이 고객이 뭐 블랙 컨슈머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신용도 있고, 그리고 계좌에 돈도 많이 넣어놨고, 뭐 오래 거래하기도 했고 하면, 그래, 뭐 믿고 해줄게 해서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발행하게 됩니다. 이게 은행이 이 사람을 신뢰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신용장에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이 신용장이 개설이 돼버리면 이 대금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채무자, 돈을 지급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매수인이 아니라 발행은행이 돼요. 뭐에 한해서? 신용장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용장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대금 지급의 어떤 최종 책임자가 매수인이 아니라 발행은행이 돼버립니다. 아니, 무역 거래면 매수인이 돈 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물품 매매에 관한 매매 계약, 무역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매수인이라는 거고, 신용장이 딱 개설이 돼버리면 신용장과 관련된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수출자와 발행은행과 뭐 이런 사람들이 얽혀있는 이 신용장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최종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책임 끝판대장이 매수인이 아니고 발행은행이 돼요. 그러니까 발행은행으로 입장에서 뭐 신용이 없거나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용도 있는 사람들을 가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는 일단 신용장이 발행이 됐으니까 뭐 오케이가 됐나 보죠. 그래서 신용장이 발행이 됩니다. 자, 신용장이 발행이 되면 이쪽은 수입국이고 이쪽은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발행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의 뭐 거래은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연락 가능한 뭐 이 수출자에게 통지를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지정된 은행, 지정된 은행에게 통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용장 통지은행이 신용장이 개설이 됐다, 이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상에 따라서, 매매계약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딱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수출자는 신용장을 확인을 하고 이제 물품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물품 준비가 다 끝났어요. 뭐 만들었던지 사왔던지 뭐 어떻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물품을 수출할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운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운송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선적을 할 겁니다. 선적을 하겠죠. 물품을 선적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물품 선적하고, 이게 또 운송을 하다 보면 뭐 해난 사고라든지 뭐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죠. 그래서 보험, 해상 보험도 들어요. 해상 보험에 들게 되면 보험 증권이 나옵니다. 보험 증권 이거 나오죠. 그리고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면 선화증권,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자세하게, 그 말 엄청 많이 나왔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선화증권. 그래서 이 보험증권이란 서류와 선화증권이란 서류를 확보하게 돼요. 물품을 다 준비해서 물품 본선을 설치하고 보험회사랑 컨택해서 보험 서류, 보험계약 체결해서 보험증권 나오고, 운송회사랑 운송계약 체결해서 선화증권 나오고, 그러면 서류가 가장 중요한 서류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더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8번 매입의뢰를 하는데 여기 하한어음 드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드래프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예요? 한어음이에요. Bill of Exchange. Bill of Exchange라고 하기도 하고 드래프트라고도 합니다. 이 한어음에 대해서 뭐 다시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약속어음하고 뭐가 다르다 했어요. 약속어음은 돈 주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은 현찰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줄게 라는 개념으로 주는 게 약속어음, 자기압수표 같은 거라고 했지만, 하한어음, 한어음은 뭐라고 했죠?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나중에 돈 주세요 라는 일종의 청구서, 그리고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서류를 딸려서 보내는 거예요. 서류를 딸려서 보낼 때 그 서류들은 서류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 하한어음을 결제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 하한어음을 돈 청구하기 위해서 보내고 이 하한어음의 인질로서 딸려 보내는 애들이 선화증권, 보험증권, 뭐 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 같은 서류들이에요. 이렇게 서류들이 따라가서 이 하한어음을
이 하한어음을 결제해야 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대금 결제, 대금 지급의 끝판 빌런인 발행은행, 추심의 경우에는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 대금 결제를 해주면 인지리들이 풀려나서 발행은행이나 매수인한테 선화증권, 보험증명서, 보험증권, 뭐 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 같은 제 서류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심하고 오늘 배우는 신용장의 차이도 여기서 나와요. 이런 서류들이 한어음과 함께 넘어갔을 때 이 한어음을 결제해야 되는 어떤 최종적 책임이 매수인한테 있으면 그거는 추심 방식인 거고, 발행은행한테 있으면 신용장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추심은 은행들이 개입을 하지만 은행들이 뭐였어요? 이 하한어음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전달해주고 돈도 다시 전달해주는 단순 전달자였어요. 근데 신용장은 뭐예요? 발행은행이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 그 차이점. 자, 그래서 하한어음하고 여기 있는 선화증권 선적서류, 그리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보험증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용장 조건에 뭐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장명세서라든지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품질 증명서라든지 뭐 중량 용적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영사송장은 그 뭐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 개발도상국 중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사는 그 나라의 어떤 뭐 대사나 공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나 공사에게 무슨 우리가 뭐 대사관에 가서 사람의 경우에 비자 발급 받듯이 물품에 어떤 비자를 받는 게 영사송장이에요. 뭐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요즘엔 잘 보이지 않고, 그거 아닌 뭐 상업송장이라든지, 뭐 상업송장은 일종의 영수증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송장이라든지 이런 신용장이 이런 서류를 내라고,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이런 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그게 있어요. 그 서류들을 갖춰야 됩니다. 서류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은행이 그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신용장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조건부 지급 합약이라고 할 때 그 조건이 이 서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서류 갖다 주는 거. 그래서 거래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거래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요구되어지는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FTA 같은 경우에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물론 그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 발급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자율 증빙이나 뭐 이런 경우에 다르겠지만, 원산지 증명서, 공인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FT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그 지정된 기관,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 서류가 되겠죠. 여기 지금 기본 서류 해가지고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FTA 거래에 있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경우에는, 그러한 무역 거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공인된 기관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 서류로서 요구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용장의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거래 정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매도인이자 수익자이자 수출자는 서류를 제시를 할 거고, 만약에 여기 지금 이 그림상으로서는 매입은행이 어음을 매입을 해주는 거죠. 이 하한 어음이 기한부 어음임을 뜻합니다. 기한부 어음이란 거는 내가 이 발행은행이 서류를 제시했을 때, 이 수출자가 이 발행은행에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바로 대금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뭐 60일이나 90일이나 120일 미래에 지급되어지는 경우를 기한부 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한부를 기다렸다가 내가 대금을 받기에는 너무 늦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돈을 미리 땡겨 받고 싶다? 그러면 어음을 매입을 하는 거죠. 어음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음 할인을 받게 되면 이 서류들과 함께 한 어음은 매입은행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매입은행은 수출자이자 매도인이자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미리 땡겨줄 겁니다. 물론 이 대금은 이 매매 계약에서 책정된 그 대금보다는 분명히 기간 경과 이자만큼이 할인되어서 낮은 금액으로 줄 거예요. 여기가 100만 원이면 여기서 받는 금액은 한 98만 원, 99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매입은행은 이 서류들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서류를 발행은행에 주면 발행은행이 대금을 만기에 이 은행 간에 거래하는데 무슨 뭐 어음깡을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기에 뭐 100만 원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서류 넘겨주고 대금 결제하고 여기 중간에 보면 상한은행이 있는데 뭐 이 상한은행이 쓰이는 경우는 잘 드뭅니다. 신용장도 사용되는 것이 드문데 거기다가 상한은행이 쓰인다는 것은 더 희귀한 케이스예요. 뭐 상한은행이 쓰인다는 건 뭐냐면 이 매입은행하고 발행은행하고 직접적인 뭐 어떤 대금 결제 어떤 관계나 이게 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모든 전 세계 은행들이 진짜 무슨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뭐 아예 대금을 송금하면 뭐 유엔 경제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북한 뭐 이 정도 아닌 다음에야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스위프트 망이나 뭐 이런 전산망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상거래 약정 상한 약정이 다 맺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은행이 실무적으로 등장할 일은 없는데 상한은행 그러니까 이 은행하고 이 은행이 돈 주고 받는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이 중간에 상한은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다. 어쨌든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대금 결제가 되면 결국에는 서류가 발행은행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발행은행은 여기 이 대금 결제를 함으로 인해서 신용장상의 의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신용장상에서 이러한 요구되어지는 서류를 받으면 이 발행은행은 대금을 주겠다라고 개런티했고 약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하면 신용장의 역할은 끝이에요. 신용장의 계약 관계에 따른 어떤 권리 의무는 다 끝난 거야. 근데 뭔가 찝찝하죠. 이 사람이 남았잖아요. 이 사람. 그리고 지금 물품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지 딱 도착해요. 목적지 도착하면 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빼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선화증권이 필요하거든요. 선화증권의 역할이 수입국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말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행위들에 대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발행은행 입장에 대보면 발행은행이 이 사람이 시켜가지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해가지고 대금 지급도 하고 서류도 결국엔 받아냈어요. 이거 서류 계속 들고 있을 이유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거래 상대방, 자신의 고객인 매수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장 발행 의뢰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대금 지급 다 했고, 서류도 받아놨다. 이거 서류 가져가라. 그래서 서류 가져가겠죠. 근데 서류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게 해주진 않겠죠. 왜? 이 사람이 돈 줬잖아. 이렇게. 이거 공짜로 해주나? 아니죠. 결국 이 사람한테 받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 앞에서 대금 지급의 끝판왕 최종 책임자는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용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신용장이 발행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신용장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돈 줄 사람이 발행은행이고 돈 받을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서류가 왔고 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왔고 이 사람이 돈 줬어요. 그러면 신용장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 의무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매매 계약에서 원래 돈 주기로 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란 국제 물품 매매를 하기 위한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 거고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그리고 신용장을 이용해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떤 권리 관계가 또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하고 별도로 매매 계약하고 구분되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의 채권자는 당연히 수익자인 수출자고 채무자는 발행은행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 수입자하고는 별도로. 그래서 이 서류를 내가 이렇게 받아왔어요. 발행은행 입장에서 서류 받아왔어요. 이거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 가져가라.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서류를 줍니다. 이 돈을 주고 서류를 받아가는 이 행위는 발행은행과 매수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관계는, 이 상한은 신용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용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권리 의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냥 상환이에요. 상환. 말 그대로 상환.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받아오게 되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매수인한테 신용장과 관련된 제 서류들이 도착을 합니다. 무역거래와 관련된 무역거래에서 필요로 한 이러한 서류들. 그래서 만약에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증권 들고 가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으면 되고, 뭐 아무런 무사고로 목적지에 목적 항구에 화물이 잘 도착했다라고 하면 선화증권 들고 가가지고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신용장 거래에 따른 신용장 지급에 따른 신용장의 권리 의무 관계도 잘 끝나는 거고, 무역 거래에 따라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 채권 채무 관계도 잘 끝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무역 거래에 있어서 무역 거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뭐 국제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무역 거래가 그만큼 서로 다른 나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 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네가 돈을 먼저 보낼 것이냐, 네가 물건을 먼저 보낼 것이냐에 대한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먼저 보내게 되면 돈을 떼일까봐 걱정하게 되고, 돈을 먼저 보내게 되면 물건을 안 보내줄까봐 걱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상업위험이자 신용위험인데, 그런 것들을 신용장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돈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은행을 믿고, 이 사람을 못 믿으면, 수입자를 못 믿으면 은행을 믿고, 은행이 약속했으니까 물품 준비해가지고 선적해서 은행으로부터 돈 받으면 되는 거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뭐 물품이 이 뒷배가 있으니까 이 뒷배를 믿고 이 사람이 물품을 보내주는 거고, 물품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물품이 선적됐으니까 선화증권이 발행됐을 거고, 이렇게 선화증권이 이렇게 유통돼서 돌아오니까 그거 믿고 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목적지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으로부터 여러 당사자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은행을 이용한 대금 결제 방식이 이 신용장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심하고 이 신용장을 묶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 메커니즘의 핵심되는 방법은, 핵심되는 키는, 핵심되는 시스템은 하나음이다. 하나음을 통해서 하나음과 이 인질로 끌려다니는 이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이 수출자가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통칭하는 말이 하한어음 치결제도 혹은 하한어음 결제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추심하고 신용장이 본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많은데 차이점은 뭐다? 은행이 전달자 역할에 국한되느냐, 은행이 당사자로 등판하느냐, 그 차이다. 은행이 당사자로 등판하는 것이 바로 신용장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림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어음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어음과 관련된 그림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대충 이 한어음 결제 방식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수출자는 믿고 물건을 보내고 수입자는 믿고 돈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요.
뭐 단순하게 뭐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뭐 모든 걸 깨우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이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회전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뭐 방법론들은 강론이에요, 강론. 본질을 깨우치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특정한 단어를 뭐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연상시키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책을 사진을 찍듯이 탁 찍어가지고 캐치해내가지고 그림을 내 머릿속에 잔상을 남겨가지고 외우는 방법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이든 좋은데 이것을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든 뭐 어쨌든 간에 본질적인 메커니즘과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부적인 강론들을 익혀나가는 방식이 자기의 머릿속에 오래 남고 이해하기도 좋고 정리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신용장의 어떤 메커니즘, 신용장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점. 조금 수업을 끊어서 가고 조금 이 디테일한 뭐 내용들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